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비 오는 화요일이에요. 여러분께 저는 지금 신촌의 꿈꾸는 옥탑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비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신촌에 오면 신촌을 못 가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면 여기 노래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신촌을 못 가 노래를 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비 오는 화요일 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면서 이 비가 그치면 아마 날씨가 시원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서연님, 용재님, 명동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위즈덤 2.0이라는 책을 계속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 책 겉에만 보면 막 실리콘밸리에 막 대해서 써있고 이러니까 어떤 창의력이나 막 자기계발서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마음의 명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소리 혹시 잘 안 들리세요? 저 확인해 됩니다. 아이고, 옷이 망가졌다.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님 자기계발책 추천드려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자기계발이 필요하신지 궁금해요. 제가 좀 더 상황을 들으면 책을 좀 고민해서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소리 안 들린다고? 혹시 안 들리신다는 분들한테 이 말이 전해지지 않겠지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잘 들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텍스트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소리가 아예 안 나오실 때는 나갔다 들어오시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즈덤 2.0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창업자분들이 오늘도 몇 분 들어오셨어요. 네, 그분들이 특히 좀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창의성 회복을 위한 수업부터 들어갈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이 책을 누가 지었는지 지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렌 고드해머는 실리콘밸리의 최대 규모의 연례 컨퍼런스 위즈덤 2.0의 설립자이자 진행자이다. 2009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된 위즈덤 2.0은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매 순간 일과 타인에게 붙들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재된 창의성과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팔 등 혁신 기업의 리더들, 에크하르트 톨레, 잭 콘필드, 존 카바치과 같은 명상 지도자, 신경과학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창의와 혁신, 몰입과 명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사실은 요 페이지에 지은이 있는 거를 좀 전에 확인했는데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어떤 그런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아사나의 네, 정희님 제가 책 이 방송 끝날 때쯤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아사나의 저스틴 로젠스타인의 말 맞다나 사람들은 주요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근무하는 하루하루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갑작스러운 회의, 긴급한 통화, 말 많은 동료들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결과가 별로 없다. 이번에는 위즈덤 2.0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런 마음을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닌 어떻게 창의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 한다.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 즉 창의적 마음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적 마음에 닿으면 집중되고 평온한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설계할지, 보고서를 작성할지, 카탈스러운 고객을 응대해야 할지 등 특정 순간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분간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업무에서 어떤 좀 생산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창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저는 더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노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밑에 소파가 좀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잘 흔들리네요. 불교의 가르침에, 선종의 가르침에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해요. 선을 알려면 선을 몰라야 한다.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잊어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거부하라. 잠시만요. 네, 마이크를 다시 꽂았고요.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선종 제3대 조사도 이렇게 말했다. 움직임을 그치고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스티브 잡스도 불안한 마음에 대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면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 더 번잡해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떨어질 때가 많다. 우리는 누구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몰입해 본 적이 있기 마련이다. 생각해보자. 몰입 상태에 빠져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가려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확 밀려오거나 뿔난 고객을 침착하고 똑부러지게 응대했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 그때는 행동하는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치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움직였다. 내면에서 생명이나 창의성이 마치 나를 조종하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무아지경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몰입을 일부러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려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 어떤 시도를 하든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아지경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그가 선수들에게 일러주는 다른 뭔가란 바로 주의력이다. 주의를 기울이면 무아지경은 부산물로서 따라오기에 마련이므로 이 주의력 혹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아지경의 비결이라는 얘기였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주의력을 가장 요하는 부분들이 운동선수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력이란 뭔가를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농구선수가 코트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반드시 무아지경에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무아지경에 이를까? 이런 생각이 쌓여있으면 이 선수는 경기를 잘하기 어렵다. 생각에 빠져있느라 그만큼 정신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가 코트에 있는 동안 직면하고 있는 경험, 즉 지금 이 순간의 공의 느낌, 자기 몸의 움직임, 주위와 소리와 빛깔과 모양 등에 온 정신을 쏟는다면 훌륭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선수가 자신의 감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만큼 몰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마라톤을 좋아해서 마라톤을 배웠었는데요. 그때 코치님이 마라톤 할 때 배에 힘을 딱 주는 것만 집중하라고, 또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언덕을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다고만 그런 어떤 사소한 신경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용화님, 트랜스 음악을 들으면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기웅님, 불교하니 생각나는 책이 있네요. 동양 철학을 말한다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꼭 봐야겠네요. 저도 불교 관련된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더 열심히 생각하거나 훌륭한 해결책이나 훌륭한 해답을 내놓는 위원회를 더 많이 연다고 해서 창의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분석적 마음을 통해서가 아닌 인식과 깨우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트랜스가 무아지경이라는 뜻인가요? 네. 더 쉽게 말해 노력과 유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에게 막중한 책무의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막중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든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맡던
기존에 맡아왔던 익숙한 업무보다 더 막중한 책무여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에 내몰려 다급하게 뭔가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잘해야 돼. 이건 나에게 온 절호의 기회야. 이 프로젝트를 창의적이면서도 훌륭하게 해내야 해. 뭔가를 보여줘야 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 자리에서 당장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떠올린 것이 아닌 억지로 쥐어짜낸 것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에 머물면서 창의성을 유도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취하며 몸과 마음은 물론이요, 주위 상황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프로젝트에 임한다. 창의성을 억지로 이끌어내기보다 창의성을 반가이 맞이하고 유도하려 의식한다. 호흡은 깊어지고 마음은 활짝 열린다. 뭔가를 해결하려는 대신 미스터리를 탐험하듯 다가간다. 창의성은 외부의 존재에 붙잡거나 통제하려고 기를 써야 하는 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내가 찾는 멋진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든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제 할 일은 이미 존재하는 그 아이디어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창의성을 발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정의 중요성인데요.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듣는데 그런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자 이야기도 수두룩하다. 휴식 없이 혹독하게 일에 매달리는 생활의 여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젊은 IT 기술자 2명, 2년간 일에 매달리다 심각한 수면 장애에 빠지다. 일 중독에 빠져 밤낮 없이 일하다 파탄난 젊은 가정. 이런 헤드라인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하기에 따라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수면 장애, 허리 통증, 피로, 두통, 정신 피로, 궤양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200만 달러를 번다면 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만하지. 어쨌든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면 이런 고통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잘 되건 못 되건 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될 몸과 마음은 점점 상하고 피폐해질 것이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진정한 숙면이나 평온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쵸.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기도 했겠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길 혹독하게 노력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인기를 끌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사업을 키우려면 구두 밑창이 닳도록 영업을 다녀야 한다거나, 이사로 승진하려면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많은 대가를, 그것도 대개는 정말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우화를 소개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옛날 한 일본 청년이 최고의 무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길을 나선 지 며칠이 지나 청년은 드디어 고수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 나에게 뭘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나?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에서 최고의 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련해야 할까요? 못해도 10년은 해야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수련을 하면요? 그럼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럼 20년이 걸리겠지. 늘어났죠, 2배로.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 수련하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년이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마다 왜 자꾸 더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겁니까? 답은 간단하네. 한쪽 눈이 목적지에 가 있으면 남은 하나의 눈으로만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네. 여러분들 목표가 있을수록 그걸 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우화로 소개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속에 열망을 품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써지거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번창하지는 못한다. 노력, 결의,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고수의 가르침처럼 과거에 내가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의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노력의 질은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면 프로젝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네, 저도 여기 엄청 공감했는데요, 덕현님. 더 열심히 하려 노력하는 대신 더 느긋해지려 노력하면 대체로 성과는 더 높이고 스트레스는 더 줄일 수 있다.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 도달하려는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 두 눈이 오로지 결과만을 응시하는지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목표만 바라보면 창의적 마음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여유로움을 잃고 만다. 네,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죠. 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멈추지 마, 계속해.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고. 이것은 오로지 노력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조건 반사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해결책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유도하면서 느긋한 태도를 가져보자. 숨을 깊게 쉬고 눈을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추천한다. 그 다음에 노력의 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프로젝트에 몰입해보는 것이다. 긴장한 채로 노력하기보다 집중하되 느긋한 태도로 노력하면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그죠. 저도 맨날 이제 저 스스로를 굉장히 다그치는 편인데 이거를 보면 다그칠수록 사실은 좋은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생각 속도 늦추기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나오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딱 있어서 이런 것들, 몸은 마음의 신호등. 하루 중 대부분을 앉은 채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을 깡그리 무시하기 쉽다. 문제를 해결하고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기를 고치고 이메일 답장에 쓸 적절한 말을 고르느라 주의력이 대체로 외부에 쏠려 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거나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그제야 좀 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몸을 의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몸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창의적인 삶에서 몸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 네, 박대환님 갑자기 키보드를 천천히 치기 시작했다고. 결국은 이 책의 처음에도 말하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뭔가 몰두하고 몸을 꾸부정하게 하고 있구나. 꽉 다물리는 턱, 힘이 꽉 들어간 배, 구부정해지는 자세가 몸도 마음처럼 답답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음과 몸이 모두 답답해하고 있음을 체험한다. 네, 용화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긴장감이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긴 하니까. 가끔씩 화면에서 눈을 떼보라. 잠깐씩 쉬어야 할 때를 상기시켜줄 만한 작은 스티커를 화면에 붙여놓아도 좋다. 잠깐 쉬면서 몸의 생기를 느껴보자. 이때 창밖에 하늘을 쳐다봐도 괜찮다.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자. 이 휴식은 단 30초에서 60초면 된다. 이 정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다그침일 뿐이다. 창의성에 접근하지 못할 때는 자세만 봐도 알 수 있다. 고개가 앞으로 쏠리고 눈이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어깨가 높이 들려있고 호흡이 얕다. 다 거북이가 되시죠, 여러분도. 창의성은 이런 자세의 불리함을 딛고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험난한 길을 헤치며 가야 한다. 반면에 창의적으로 몰두할 때는 몸이 대체로 더 반드시 펴져 있고 자세도 균형감이 잡혀 있다. 호흡은 더 깊고 눈은 더 편안하고 어깨는 더 긴장이 풀려 있다. 무엇이 노력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몸을 의식해 봄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몸이 다 알려준다. 네, 그래서 여러분 대화님 키보드에서 손 뗐다고. 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일을 안 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일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부록인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경희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화장실 안 가고 참고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와닿았던 것들 추려서 읽어볼게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는 행복.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좌절감에 짜증나거나 일이 안 풀려 힘들 때는 대개 먹을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질 때가 많다. 웹사이트에 갑작스러운 결함이 생겼는데 프로그램 코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 보고서가 잘 써지지 않을 때, 넘쳐들어오는 이메일이 버거울 때, 이럴 때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좀 풀리곤 한다. 상시적으로 다른 기기와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먹는 일이 흔하다.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으면서 먹거나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먹고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먹는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을 때가 있지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먹다 보면 점점 더 조급하게 살게 되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인다. 너무 바쁜 나머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 먹기를 제대로 즐길 잠을 내지 못한다. 그럴 때 많으시죠, 여러분. 저도 밥 먹으면서 책을 스마트폰을 읽거나 뭐 그러면서 책을 아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먹는 요령을 아주 잘한다. 혜소님, 먹고 나서 다시 보세요. 이 책에 따르면 그래요. 최대한 시끄럽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먹고 최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먹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해보자. 천천히 먹고 먹을 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가급적 가장 조용한 환경에서 먹어보는 것이다. 하루 세 끼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기란 어려울 테니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골라 의식적으로 먹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끌어내야 할지 모르지만 먹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음식을 맛보다 보면 그 전에 어느 때보다 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의식적인 식사를 하면 먹는 전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입안에 음식을 넣는 순간만이 아니라 씹고 맛보고 삼키는 순간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먹기의 모든 단계를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일에 쫓겨서 스마트폰 보면서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먹으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경희님, 저도 작년에 이제 실리콘밸리 갔을 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리에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코딩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막 샌드위치 파편이 위장에 박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꼭 식사하시는 시간만큼은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와닿는 걸로. 요거 되게 와닿았는데 현재로의 도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근을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통근할 때는 어딘가에 도착하려고 의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통근하는 이유니까. 하지만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들면 모든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하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조바심에 내몰려 안절부절 못하면서 1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날마다 통근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평균 46분 정도다. 어떤 사람이 18세부터 65세까지 매년 242일을 일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8,700시간 또는 363일을 통근하는 데 쓰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근하는 데 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근을 하면서도 명상과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집중하도록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무슨 주문처럼 아직도 도착을 못했네, 어서 가야 하는데 를 속으로 되풀이하지 말고 아직 도착 못했다가 아닌 늘 도착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현재로의 도착이다.
통근하는 중에 도착 의식을 끌어내보자. 차에 도착하고 빨간불 앞에 도착하고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도착하는 등 우리는 통근하면서 늘 어딘가에 도착하고 있다. 어느 스승의 말처럼 우리에게 도착할 곳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곳은 죽음뿐이다. 네, 오늘 제가 카페에서 하는데 주변 소리가 좀 크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뒤에 좀 손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출근길에 자체에다 집중을 기울이면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 도착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장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다들 끄고 오늘 일찍 잡시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지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가?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혹은 모바일을 켜서 트위터를 확인하는가? 페이스북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건강과 창의성에 보탬이 되는 활동으로 잠을 깨우며 나 왔어. 오늘 하루를 최대한 잘 보내게 해줘. 라고 세상에 말을 거는가? 잠을 자는 습관도 비슷해서 온라인 서핑을 하거나 TV를 보려고 최대한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다 잠자리에 들진 않는가? 아니면 깨어있기를 뒤로 한 채 정해놓은 시간에 IT 기기를 끄고 꿈나라로 평온하게 옮겨가는가? 네, 여러분들 다 페이스북 늦게까지 하면서 주무시죠? 저도 그래요. 아침에는 명상이나 기도, 운동을 하면 하루의 활력을 돋우는 데 큰 도움을 얻고 밤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산책, 독서로 긴장을 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체로 짬을 낼 만한 시간은 있다. 예를 들어 밤에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는 데 쓰는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면 안 될까? 아침에 온라인에 접속해 뉴스를 읽는 그 30분을 15분으로 줄이면 안 될까? 이 정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시간에 짬을 내면 잠자리에 들기 5분 전까지 업무에 붙들려 있을 일이 없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깐의 휴식도 없이 바로 일과를 시작해야 할 일도 없다. 우리는 낮 시간 동안은 할 일만큼 한다. 그런데도 정말 이른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일을 붙들고 싶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짬을 내보는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되어 잠을 덜 자도 거뜬하고 낮에 집중력도 크게 향상된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런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실수는 더 적어지고 집중력이 크게 높아져서 시간은 더 절약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정용환님 골든벨을 울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페이스북 보면서 잠 깨거든요. 네, 그런 습관 대신 스스로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희님은 5시에 일어나신다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약간 막 급하게 일하다 보면 이런 후회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생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한다. 전부 말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1분쯤 아니 15초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법한 공경이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의 상태가 소통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저 경우가 자주 있다. 가령 사무실로 허둥지둥 달려들어와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거나 뒤숭숭한 상태에서 스카이프에 접속해 별 생각 없이 통화하려 한다. 아니면 이메일을 받자마자 답장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내보이는 반응이 명확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나왔던 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뭐 메일이 오면 반사적으로 답장을 쓰는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이제 틱나탄이 권하는 전화 명상도 추천하고 싶다. 틱나탄이 만든 이 전화 명상은 전화벨을 각성의 알림음으로 삼는 것인데,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바로 받지 말고 잠깐 의식적으로 호흡을 쉬는 것이다. 우리 푸시 소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 전화기를 집어든다. 바로 전화를 받거나 전화벨이 울리는 몇 초 사이에 뭔가를 더 마무리 지으려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마음을 가다듬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 전화를 받는다. 전화 걸 때도 좀 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몇 차례 한 다음에 전화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음을 좀 다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창의성이나 몰입이나 이런 힘들을 기르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위즈덤 2.0을 소개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이고 더워. 네. 아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셨었는데, 그래서 올해 또 많이 유행했던 책이 이제 미라클 모닝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잠들어야 되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한 책들이 올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IT에 막 길들여져서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폭풍 공감하셨나요? 네. 경택님, 저는 책을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즈덤 2.0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푹 쉬시고요. 오늘 밤에는 핸드폰 끄고 혼자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